일주일 내내 땅을 파고 유적을 탐사하고 세계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고고학 유적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돋보기를 들고 땅을 파헤쳐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세요. 고대 역사를 더듬으며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죠. 화창한 오후에 에스퀼린 언덕 주변을 거닐고 있어요. 세 번째 젤라또를 다 먹었을 때 갑자기 그걸 발견했어요. 웅장한 도무스 아우레라, 일명 골든 하우스라고도 하죠. 로마 황제 네로는 기원전 64년에 이 거대한 궁전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공사는 기원전 68년에 끝났어요. 전성기에는 바티칸시 3배 크기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 건물은 금박 장식, 준보석, 그리고 수많은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궁전에는 300개가 넘는 방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근처에 아름다운 포도밭과 동물로 가득 찬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30m 높이의 거대한 네로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팔가콜은 그 건물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이었어요. 원래는 뒷벽에 폭포수가 떨어지던 연회장이었습니다. 홀은 밤낮으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마다 꽃잎이 위에서 떨어지곤 했어요. 네로의 후계자들은 궁전의 재료를 모두 뜯어냈어요. 오늘날 관광객들은 주요 구조물과 물론 팔가콜을 방문할 수 있어요. 궁전은 발굴되었고 맨병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지구 반을 비행한 후 우리는 캄보디아 정글 깊숙이 있습니다. 벌레 스프레이를 가지고 오길 잘했어요. 이런 열대기후에서는 모기가 극성이에요. 숲속에 숨겨진 도시는 앙코르입니다. 그곳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참고로 앙코르라는 단어는 크메르어로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 도시는 산업화 이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어요. 연구원들은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앙코르에는 놀라운 건축물 때문에 전 세계의 방문객들이 모입니다. 거대한 사암 덩어리가 사용된 크메르 스타일을 볼 수 있어요. 단지의 중심에는 바이온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은 216개의 웃는 얼굴로 장식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앙코르 제국 창시자의 얼굴이라고 해요. 탑들이 전에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곳은 덩굴로 덮인 미로 사원이에요. 도시는 1431년에 버려졌고 1840년대가 되어서야 재발견되었습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미국은 보통 고대 유적지가 많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여기 한 곳이 있어요. 콜로라도의 산악지대에 푸에블로원들의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메사베르데 국립공원 전역에 걸쳐 1190년대 즈음에 푸에블로인들이 지은 600개 이상의 절벽 거주지가 있어요. 절벽 궁전에만 150개가 넘는 방이 있었어요. 궁전은 사암과 진흙 반죽으로 만들어진 다층 건물이었어요. 발코니 하우스에 도착하기 위해 방문객들은 9m 높이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38개의 방과 2개의 키바로 이루어진 중간 크기의 마을을 볼 수 있어요. 키바는 푸에블로인들이 의식용으로 지은 전통적인 방입니다. 1300년경 메사베르데의 푸에블로인들의 거주는 끝이 났어요. 다행히도 유적지는 지금도 방문할 수 있어요. 테라코타 풍경을 좋아한다면 적절한 장소에 잘 오셨어요. 페트라는 고대 세계의 경이로움입니다. 요르단의 사막에 위치한 그 도시는 기원전 4세기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아랍의 베두인 부족인 나바테이아인들은 소위 장미도시에 살면서 상당한 양의 불을 축적하며 수년간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혁신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발명했어요. 페트라의 바위에 조각된 문처럼 생긴 유명한 구조물은 파라오의 보물창고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페트라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해요. 2000년대 초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는 고대 마야 유적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티칼은 고대 마야 제국 수도의 유적 12,000개의 건물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것은 중요성 면에서 런던이나 뉴욕에 필적합니다. 북아크로폴리스는 티칼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예요.
기원전 750년에 전적으로 인간의 손으로만 지어진 이곳은 왕과 족장들의 안식처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신전이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빨간색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석회암만 볼 수 있지만요. 고고학자들은 티칼의 쇠퇴 원인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뭄 때문이었을까요? 질병?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 티그리스 강의 왼쪽 2개에 있는 이상한 오래된 유적은 오래된 아치형 통로입니다. 이 도시는 800년 이상 페르시아 제국의 보석이었던 크테시폰이라는 도시에 속했어요. 그 도시에는 호화로운 궁전이 있었어요. 유리 모자이크, 보석으로 장식된 카펫, 그리고 많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왕족들은 대리석을 좋아해요. 그 아치는 황궁 건물의 일부였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독립된 구조의 아치였어요.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 도시의 막대한 재산은 다른 제국들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었고 결국 멸망하게 됐어요. 마야 유적지를 더 보고 싶으세요? 치첸이트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를 가진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멕시코의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절정기에는 35,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는 총 26개의 유적이 발굴됐어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엘 카스티오인데 지상 24m 높이로 서 있는 거대한 계단 같은 사원입니다. 그것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4명 각각의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을 포함하면 태양년의 일수인 365개의 계단이 됩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오래된 잃어버린 도시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는 우리 인간이 사냥과 채집을 바탕으로 완전한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예요. 스코틀랜드의 해안에서 떨어진 오크니 제도에 위치한 스카라브레이라고 알려진 선사시대 유적지예요. 훌륭한 복원 덕분에 그 장소는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요. 날로 돌로 지어진 가구, 그리고 심지어 원시적인 화장실이 있는 선사시대의 주거지를 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그곳에서 룬 기호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 그리스! 페타치즈 좋아하세요? 우리는 고고학 유적지의 중심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로도스의 거상이죠. 청동 거인으로도 알려진 그건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 도시 로도스의 항구에 서 있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어요. 그 거상은 32m 높이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조각상은 900마리의 낙타의 도움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54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파괴적인 지진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려서 방문객들은 거대한 발만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조각상이 한때 서 있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폐허의 벽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 역시 폐허가 된 벽이에요. 멀리 영국 북부 지역에는 하드리아누스 방벽에 폐허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제국과 영국의 제국을 분리하기 위해 그 벽을 지었어요. 원래의 벽은 오늘날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유적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방벽은 한 해안에서 다른 해안까지 뻗어있는 117km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하드리아누스의 방벽에는 제국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17개의 큰 요새와 수많은 감시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방문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기념물 중 하나예요. 워싱턴 기념비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하지만 직접 봤거나 사진을 검색해서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면 분명히 2가지 다른 색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궁금했다면 디자인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건설을 담당하는 기관인 워싱턴 국립기념물협회는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 프로젝트는 1850년대에 보류됐어요. 당국이 공사를 재개하는 데는 25년이 더 걸렸어요. 1884년에 기념물의 위쪽 3분의 2를 완성했죠.
분명 다른 곳에서 갖고 온 대리석을 사용했고 시간이 흐른 후 이 물질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건 어려웠죠. 이 두 부분은 처음에는 아주 비슷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바람, 비, 그리고 침식으로 인해 결국 다른 색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만 눈에 띄는 대리석의 세 번째 부분도 있어요. 건설업자들은 처음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대리석 공급업자에게 갔지만 색깔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다른 공급업체로 바꿔야 했는데 이 실수로 대리석에 세 번째 음영이 생겼어요. 앞에 가야만 눈에 띄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기념비에 두 가지 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건설자들은 이 차이를 꽤 빨리 알아냈고 처음 것과 비슷한 대리석의 종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재료도 결국 대부분의 날씨 조건 때문에 다른 색으로 변했어요. 여러분은 다음 여행지를 찾기 위해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으로 자유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칭퀸테레라는 작은 이탈리아 마을을 놓치지 않으셨겠군요. 사진작가들과 세계 관광 여행자들 사이에서 이곳이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밝게 칠해진 건물들이 수정처럼 투명한 바닷물과 멋진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들은 녹색에서 노란색 또는 심지어 밝은 분홍색까지 다양한 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인기 있는 게 놀라운 것도 아니죠. 지구에 실존하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림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집들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밝을까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어부들이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물에서도 집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집을 다양한 색으로 칠하곤 했다고 해요. 이제 몇몇 다른 건물들은 너무 독특한 색으로 되어 있어서 거주자들이 법으로 색을 바꾸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인도에서는 자이푸르라고도 알려진 핑크시티의 경우가 있어요. 칙칙한 장미색에서 자홍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홍색조의 수많은 건물들이 있죠. 이 인상적인 색상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소문에 의하면 당시 인도의 마하라자였던 사와이 람싱이 알버트 왕자가 방문하는 동안 그를 환영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온 마을을 분홍색으로 칠했어요. 물론 궁금증이 생기죠. 왜 다른 색이 아닌 분홍색을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이 색은 환영받는 장소나 환대의 장소를 미묘하게 암시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자이푸르는 세계에서 유일한 단색 도시가 아니에요. 이에 버금가는 푸른 도시가 모로코에 위치해 있어요. 셰프 샤우엔이라고 해요. 어떤 현지인들은 지중해의 아름다운 색을 상징하기 위해 이 도시가 파란색으로 칠해졌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집을 파란색으로 칠하면 더울 때 시원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집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모기를 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색깔이 바다의 파도와 닮았다고 믿는데 생각해보면 곤충들에겐 그다지 있고 싶은 곳은 아니죠. 이 건축물은 사랑의 도시에 부인할 수 없는 상징이 되었어요. 아, 에펠탑. 가꾼 바게트 냄새가 나네요. 안 그래요? 에펠탑도 약간의 색채 비밀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 유명한 프랑스 기념물은 근래에 밤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이런 색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 탑을 세우고 이름도 지어준 엔지니어는 귀스타브 에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탑에 사용된 첫 페인트인 아주 밝은 빨간색이 녹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처럼요. 하지만 완공 이래 에펠탑엔 황토색, 노란색, 그리고 몇몇 갈색 색조와 같은 많은 다양한 색이 칠해졌었어요. 한때 옴브레 페인트 효과까지 사용했죠. 탑이 하늘에 닿자마자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 대만의 무지개 할아버지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의 이름은 황용푸이고 그의 이야기는 2000년대 후반에 시작돼요. 그가 공식적인 마지막 거주자였기 때문에 지역 당국은 현대식 아파트 단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의 작은 마을을 막 무너뜨리려던 참이었어요. 슬픔에 대처하기 위해 그는 마을에 있는 집들의 벽에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새, 고양이, 그리고 결국엔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2010년 한 지역 대학생이 이 작은 DIY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죠.
모금 캠페인의 도움으로 이 작은 마을은 현재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지방당국이 결국 계획을 포기한 게 당연하네요.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말인데 실제로 거대한 책장처럼 보이는 도서관이 있어요. 아니요, 이건 환타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실제로 이걸 지었어요. 캔자스 시립 공공도서관의 정면 중 하나는 책꽂이에 늘어선 평범한 책 줄처럼 보여요. 그 책들의 높이가 8m고 폭이 각각 3m니까 실제로 평범하진 않아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 책벌레가 될 필요는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바구니는 뚱냥이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건물이에요. 네, 저기에 사실 바구니처럼 생긴 건물이 있어요. 오하이오주 뉴워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수공예 나무 바구니 생산업체인 미국의 롱가 버거사의 본사 역할을 하기 위해 지어졌었어요.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방 건축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로 유명해요. 그건 건물이 그들의 기능이나 목적을 모방하도록 지어진 시기의 디자인 유형이에요. 건물은 16,700평방미터를 차지해요. 짓는데 약 385억 원이 들었고 1997년에 완공되었어요. 7층에 중앙 아트리움이 있고 또 자연광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리 천장이 있어요. 이 거대한 바구니는 2개의 강철 손잡이로 덮여 있어요. 여기엔 얼지 않도록 하는 발열체가 갖추어져 있어요. 또 이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유리 아트리움을 겨울 동안 떨어질지도 모르는 얼음으로부터 보호해줘요. 독일 다름슈타트에는 1990년대에 지어진 주거용 건물 단지가 있어요. 발트슈피랄레라는 이곳은 멋진 디자인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이름은 문자 그대로 숲의 소용돌이로 번역돼요. 이것은 지붕이 녹색이라는 사실과 함께 건물의 계획을 의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색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소용돌이 치는 건물에는 단풍나무와 라임나무가 있는 지붕에 잎이 떡 벌어지는 숲이 있어요. 이 독특한 건축물은 2000년에 완성되었어요. 105개의 아파트와 100개 이상의 창문이 있는데 각각 특정한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인 12층 건물에는 카페와 바도 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요. 공사의 모든 모서리가 다듬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시를 방문한다면 큐브 집을 놓치지 마세요. 이 독특한 건물들은 도심과 로테르담 블라크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보도교 위인 지상에 있어요. 20세기에 로테르담시가 파손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최첨단 건축 양식 설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죠. 네덜란드 건축가 피트 블룸은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을 지상에 남겨두는 기능적인 주택 설계를 시작했어요. 그는 숲과 나무와 같은 단순한 요소들로 이 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각 집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나무줄기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육각형 기둥 위에 놓여 있어요. 이 각각의 기둥에는 잘 정돈된 생활 공간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어요. 동화에서 막 나온 것 같아 보이는 집의 또 다른 예는 노틸러스 하우스예요. 멕시코시티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조개 껍데기 같은 모양으로 이것은 바이오 아키텍처의 초기 표현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디자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하비에